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싶다거나 또는 지원해달라고 의사를 타진한 나라는 47개입니다. 지금까지 수출이 이뤄진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콜롬비아입니다. 또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39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부터 도울 건지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는 물론 국내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3월 25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 안기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가 있는 저녁은 운영자였던 조주빈이 주도한 이른바 엠번방 사건을 앞으로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익명성에 기반을 둔 문자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독버섯처럼 번진 이번 범죄를 단순히 엠번방 사건으로 부른다면 사건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알릴 수 없다는 관련 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이처 팀은 앞으로도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흉악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착취 영상 유포를 주도한 또 다른 인물인 이른바 왓치맨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부랴부랴 보강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는데 피해자들은 탄원서라도 쓰겠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숨어 성착취 영상 거래했던 가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을 잡기 위해 직접 접촉했던 업체 관계자와 함께 성착취 영상 뒷거래의 추악한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최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번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대구 선거 사무실에 누군가 달걀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오 정치와 맞서겠다며 앞으로는 자신에게 던지라고 말한 김 의원을 연결해 대구의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화 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보험사의 비정한 조치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미성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조주빈은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검찰에 넘겨지기 전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목에는 보호대가 끼워졌고 머리엔 반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자해를 시도했던 흔적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엔 더는 답하지 않은 채 송치 차량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주요 혐의 외에 조주빈이 직접 언급한 인물들을 상대로 한 사기와 유언비어 유포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을 서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며 박사방 성착취물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에 앞서 텔레그램에서 마약과 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박이나 사기 등 정확한 피해 내용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은 짧은 면담 뒤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본격 수사는 이르면 내일부터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 차량을 타고 검찰에 도착한 조주빈은 곧바로 검찰청사 별관 구치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구속 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거치는 절차에 따라 인권감독관과 20분 정도 화상으로 면담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조주빈의 가족은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변호인은 곧바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단순 성범죄로 알고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접견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보니 가족들의 설명과 사실관계가 달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관련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별수사 TF도 꾸렸습니다. TF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비롯해 강력부와 범죄수익환수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와 수사관 21명이 투입됩니다. 박사방 등 관련 사건들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면서 범죄수익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담당하게 됩니다. 대검찰청도 긴급간부 회의를 열고 성착취 영상물 유포 등 최근 벌어진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조주빈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조주빈은 서울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JTBC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조주빈에게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도 지난해 한 남성이 JTBC에 출연해서 억울함을 해명하는 게 어떻겠냐며 접근을 했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피해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려 가해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직접 용기를 내주신 피해자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네,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내 불법 영상이 나돌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에 저의 신상 정보들이 담긴 글을 게재한 홈페이지를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글 살피던 중에 텔레그램 방 주소가 메인에 걸려 있어서 이제 그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저에 대한 글들이 오가고 사진이 올라오고 이런 네.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블로그에 갔더니 블로그에 텔레그램 주소가 걸려 있었고 그리로 네. 들어갔더니 이제 본인의 사진과 내역 이런저런 인적 사항들이 있는 걸 알았다 이 말씀이군요. 네, 예. 네. 그러면 이 피해 사실을 알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동자죠. 구속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왓츠맨에게 직접 대화를 걸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신도 인터넷에서 뭐 가지고 온 거고 자신이 이렇게 뭐 중요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다 가렸고 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도 뭐 대충 가렸기 때문에 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삭제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어디서 놔두는 걸 갖고 왔다. 그리고 가려줄 만큼 가려주지 않았냐 이런 뜻이군요. 네네. 네. 그런데 불법 영상을 올린 사람, 뭐 공유한 사람, 운영자 모두들 흉악한 성범죄 가해자들입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방통위랑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었는데 예. 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반려가 되었어요.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은 누군지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겠군요. 네네. 네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거기에서는 뭐 처음에는 신고 내용을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신고를 했더니 예. 심의를 뭐 거쳐보겠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네. 결국은 왓츠맨에 대해서 더 추적은 못했고 그러면은 왓츠맨이 구속됐다는 사실도 최근에 뉴스 보고 아셨겠네요. 네네. 네.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런 송방망이 처벌이 어디냐고 지금 비판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가해자들 대부분이 왓츠맨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고 그 방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방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왓츠맨이 애초에 피해자들이랑 그런 불법 영상 관련된 그런 것들을 아예 포스팅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용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일도 없었을 거고 지금 피해자들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왓츠맨은 수많은 가해자를 만들어낸 주동자나 다름없다고 생각돼서 꼭 본보기로 원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왓츠맨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가해자를 모아서 또 만들어낸 당사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시 제가 모았던 뭐 스크린샷이라던가 홈페이지 주소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예. 그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다시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제 검거된 것도 최근에 알아서 이미 홈페이지랑 뭐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증거 모으는데 약간 좀 애를 먹고 있어서 다시 변호사님들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하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조차 않은 끔찍한 기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 기회에 좀 해주시죠. 지금 알려진 가해자들 외에 수많은 다른 방에서 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방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들처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꼭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해자 초점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악성 댓글이나 다른 피해들이 꼭 멈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용기 내시고 마음의 상처 잘 딛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시고요. 저희 언론도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착취 영상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영상이 끊임없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2차, 3차 피해에 괴로워하는데요. 이런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불법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업체들을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릅니다. 네, 최근 관련 불법 영상물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직접 조주빈과 접촉한 업체 관계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추악한 성착취 영상 거래 실태가 어떤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장의 사업체인 이지컴스의 박형진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조주빈과도 직접 접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우선 박사방 피해자 2명이 삭제 요청을 해서 예.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사한테 구매자나 그리고 광고 의뢰자처럼 가장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피해자들이 저의 이런 영상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찾아서 지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박사한테 협박을 당하고 협박당하고 있다라고 있다.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셨습니까? 우선 저희가 구매자인 것처럼 그리고 광고 의뢰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내라고 하던가요? 우선 박사랑 얘기를 참 5분 이상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성격이 너무 급하고요. 예. 예,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다음 의심이 많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제가 구매자로 가장을 해서 이 50만 원짜리 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입금을 하면서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입금해라. 그래서 입금 안 하면 차단하겠다라고 계속 보챘어요. 그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금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광고 의뢰자인 것처럼 했었어요. 예. 저희가 박사한테 이런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이 사진 아직 유포를 안 했는데 이 사진에다가 오토마크를 박아주겠다.
저희 사이트, 예. 저희 광고할 사이트 오토마크를 박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박아서 이제 이걸 유포하겠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알겠다 했더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만 원짜리 회사면은 되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네 하면서 또 욕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50만 원 빨리 입금하라고 또 계속 보챘어요. 대뜸 욕을 하던가요? 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되게 욕을 많이 좀 목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대화를 안 한다는 건 뭔가 트집 잡히거나 추적당할까 봐 이렇게 짧게 끊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구매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귀찮기도 하고 또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자로 가장하니까 그 공지방을 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상화폐 대행업체까지 소개를 해서 이렇게 빨리 입금해라. 그래서 계속 돈 입금하라고 보챘고요. 지금 이 자료화면에 나가는데 저희가 이거는 광고 의뢰자로 얘기한 거거든요. 예, 예. 광고 의뢰자로 얘기했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성격이 급하고 의심이 많아서 대화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네. 하나의 별이라는 게 본인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저 박사가 박사가 자기가 이제 써놓은 그 대화명이고요. 예. 닉네임인데 단 하나의 별 박사라고 자기가 자칭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 단 하나의 존재 같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자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예, 구매자라는 건 이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보려고 그 대화방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것이죠. 구매자처럼 해서 이제 예. 돈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텔레그램 메시지로만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뭐 전화는 하시지 않으셨나요? 통화를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피해자인 척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피해자다. 피해자가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대뜸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전화가 와서 좀 되게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전화 올 줄 몰랐거든요. 자기 목소리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번 전화 안 받으니까 사진이 오더라고요. 예. 이런 다 벗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전화 받아라라고 반말로 이렇게 했어요. 예.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욕설을 막 하더라고요. 빨리 받으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안 받으니까 이제 사기 의심을 하더라고요. 의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기꾼이네 하면서 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저를 차단하더라고요. 신분을 감추고 네. 접근하려는 걸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군요.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계속 피해자들을 협박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 상당히 생각이 협박을 드는데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혹시 이런 문제로 경찰하고도 뭔가 연계를 하면서 도움을 주셨습니까? 네, 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 모니터링하는 걸 알고 예.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 이런 증거라든지 이런 걸 좀 제출을 그걸 했고요. 찾기 위해서 네, 또 협조를 노력을 해드렸습니다. 하셨군요. 예, 예. 그리고 그 박사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과 뭐 이름, 나이가 다 공개가 됐는데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우선 제가 저런 사람한테 욕설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잡고 싶었고 잡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가 피해자 심정을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예.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잡힌 걸 봐서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예. 혹시 이 사건의 이제 가해자들로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 10대, 20대가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듣는데 그런 거 느끼셨나요? 저희가 약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과 체증을 했는데요. 이 대화방 속에서 이 하는 말투라든지 이 용어가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이런 용어가 많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교복이라든지 이런 학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는 청소년들도 꽤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뭐 박사방, N번방, 고단방 정말 이런 방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뭐 세계는 어차피 극히 일부고요. 예. 뭐 지금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들과 다양한 테마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방마다 특색이 있는 정말 특색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방마다의 이런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좀 지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상당히 그런 방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이 가해 영상들을 이제 삭제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는데 박사 검거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방도 많이 폭파가 되었고요.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 시간에도 존재할 거고요. 또 이렇게 뉴스에서 텔레그램 얘기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지금도 이런 피해자들의 이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뭐 자기 방의 PC나 사무실에 어떤 PC를 사용한다면 IP 주소를 이제 추적할 수 있지만 네. 뭐 혹시 영화에서 보듯이 뭐
PC방을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추적이 가능합니까? 우선 집이 아니면 만약에 PC방이나 공공 장소면은 좀 특정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긴 하거든요. 또 다소가 있고 그런데요. 요즘에 상당히 CCTV가 잘 되어 있고요. 예.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참고하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영상의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피해자들은 사실 정신이 상당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시간을 좀 많이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지만 망설이지 말고 즉각 이런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에 즉각 알려서 예. 삭제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컴즈 박형준 대표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 수고를 또 하셔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거래일로 따져 6일 만에 1,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으로 조달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도 숨통이 트이고 안정을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가 상승을 뜻하는 빨간 숫자들이 또다시 시황판을 뒤덮었습니다. 8% 넘게 급반등한 전날에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5.89% 급등한 1704.76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 동안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달 초 코로나19 대유행 공포가 본격화하며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주가가 전체 낙폭의 3분의 1까지 회복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팔자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자 행렬이 증시를 떠받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26% 오른 505.68을 기록하며 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금융지원 정책에 이어 미국에서도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타결되면서 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시 또 실물 경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만간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달러 공급이 이뤄지면 요동치던 외환 시장도 안정을 찾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차로 투입했던 4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230원까지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원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G20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업체를 찾아 우리 진단 역량이 글로벌 방역 공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약속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업체를 찾았습니다. 유전자 증폭 기술로 하루 이상 걸리던 검사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인 진단시약을 개발한 곳입니다. 이스라엘도 100% 저희들 걸로 하고 있고 많은 나라가 지금 저희들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국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훨씬 더 자부심을 갖게 되죠. 문 대통령은 5개 진단시약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에 최일선에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방역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 덕분이었다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WHO가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진단키트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며 정부도 신속한 행정 처리로 수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 사안인 만큼 내일 밤 열리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보건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독자적인 자가진단 앱 개발 및 시행,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공동 선언문도 나올 예정인데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지난 23일 기사 제목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았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왜 이렇게 코로나19 보도를 하면서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치료하느라고 세계 1위인 미국 경제가 멈출 수는 없는 거다. 미국 내 1억 6천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상당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가 확산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통제를 곧 풀겠다고 밝힙니다. 미국 경제는 국내 총생산의 70%가 소비입니다. 소비로 경제를 돌립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소비가 급감하면서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는 지난 20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실업률이 2분기에 30%나 치솟고 국내 총생산이 50% 하락할 수 있다.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걱정하다가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된 나라임에도 강압적인 규제 없이 경제를 돌리고 있는 우리에게서 뭔가 힌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가 추락하면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주요국의 대량 실업은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재정 적자가 커지더라도 일단 풀 수 있는 돈은 풀자고 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도 어려운 나라들에게 1,300조 원을 곧 풀겠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사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 버텨는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임금 삭감, 일자리 감소, 실직과 정리해고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는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환자를 찾았듯이 가장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YTN에서 왔는데요. YTN에서 왜 계시는데요? 그냥 오늘 수요일이라서 둘러보러 왔거든요. 현장 예배하는지. 뭐, 현장 예배 하지만 여기서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자세요? 여기 교회?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우리가 싫다잖아요. 상황을 보러 온 거예요. 뭐 저희가 여기. 아니 상황 보고 다시 안에 오지 말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게만 하시는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에서 하고 정확한 팩트를 내놓고 좋게 보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론 매체들이. 우리가 마스크 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자를 띄엄띄엄해가지고 안에 있는 일을 다 불사시켜가지고 다 지금 내놓고 예배합니다. 수요 예배 오늘 진행하시나요? 예배요? 수요일인데. 네, 예배하죠. 평일에도 계속 나오세요, 그러면? 현장에? 네, 저는 나와요.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니까. 그럼 관계자세요? 아니면 성도예요, 그냥. 서울시에서 이게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거 어떠세요? 금지시켜도 저는 제 신앙 가잖아. 저는 신앙인이니까.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안 불안해요, 저는 솔직하게.
현장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데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그렇죠.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장사를 서울 장사는 안 하잖아요. 영업은 하시잖아요 지금. 배달만 하고 오늘 주말만 안 받죠. 주말에는. 기도하는 건 좋죠. 조금만 참았다가 좀 한잔해지면 다시 하더라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을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측은 나라를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당장 교회 주변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생각이 많이 달라 보이네요. 좀 걱정입니다. 예. 평소대로라면 지금 수요일 밤이니까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될 시간인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의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사랑제일교회는 여전히 정부의 집회금지 명령 결정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방역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와 또 현장에 출동한 구청 직원들, 경찰들을 모두 고소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아랑곳 없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도 안타까움도 늘고 있지만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과연 교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어떨지 그것도 교회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혹시 모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단단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예배는 일단은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어떻게든 보시는 그런 노력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51명,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입 사례가 한동안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25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환자 100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환자는 절반이 넘는 5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9명, 미국 13명을 포함한 미주 지역이 18명, 아시아가 4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2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5% 수준에 달하는데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해외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한 환자 발생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검사가 시작됐고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도 강화된 검역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 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 이탈리아 교민과 가족들도 곧 국내로 데려올 예정인데 유행 지역에서 오는 만큼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나 확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들 중 확진 환자가 늘 거란 판단에 따라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곳 더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중남미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이 귀국 행렬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기와 임시 항공편을 구하는 움직임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예경 기자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령으로 페루 곳곳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202명이 수도 리마로 집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28일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0여 명에 달하는 교민 대부분이 남아있는데 개인이 내야 하는 항공료가 부담입니다. 비행기를 자기로 내야 되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4인 가족이면 그게 엄청난 큰 비용이잖아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버스나 이런 교통편이 전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민으로 만날 수는 없고 지금 몇몇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한 이탈리아에 투입하기로 한 전세기 2대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라노와 로마에서 각각 430명과 551명, 모두 581명을 태우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무슨 동 동사의 이동 금지령이 내려있는 정도까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공포 분위기에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 이게 저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악화 속에 세계 각국의 교민과 유학생 등 귀국 행렬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독일, 미얀마 등지에서는 한인회가 나서 전세기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호주처럼 한국행 비행편은 열려 있지만 각 지역 간 이동이 막히면서 고립된 유학생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유 국가들은 지금 경유가 불가능해지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법 때문에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쌀이랑 휴지, 물이라도 사려고 가면 이미 시작된 사재기 현상으로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에도 마트를 5군데, 6군데를 돌아도 정부는 위험성과 이동수단의 제한, 인원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선 전세기를 추가 투입할 만한 곳은 없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최대한 현지 교통편을 활용해 귀국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구촌에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감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특히 심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10%가 넘는 5천 명 이상이 의료진이었는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도 의료진의 감염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의료진 감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스페인입니다. 마드리드 라파스 병원에선 의료진 42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카탈루냐 이괄라다 병원에선 의료진 3분의 1이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스페인 전체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모두 5,400여 명, 국민 전체 확진자의 14%에 해당합니다. En los últimos 2 días han caído enfermas 8 enfermeras, veteranas de urgencias, entonces han contratado gente con muchísimas ganas, pero menos experiencia. 유럽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선 의료진이 10%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공공병원에서도 500명 가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의료진도 30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하는 데다 보호장구마저 부족해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We are rather lacking in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rly we are, like in hospitals, seeing people who may well have COVID-19 but not yet symptomatic. 의료진의 감염은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를 환자들에게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특히 위험합니다. O sea, primeramente, si yo soy portadora de este virus, primeramente por mí y segundo por los pacientes a los que yo trato, para los que yo soy un peligro. Entonces, obviamente, a la mayoría de los sanitarios nos están haciendo la prueba y en muchísimos de los casos estamos dando positivo. 의료진의 감염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유럽 각국은 의대생과 은퇴한 의사들을 모집해 의료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는 뒤늦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4년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을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의 A군의 어머니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어머니의 몫인 5천만 원은 6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쓴 2,7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갚지 못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까지 고향으로 돌아간 A군은 그동안 보육원에 맡겨져 지내왔는데요. 보험사의 이 같은 비정한 조치에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깊이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며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홍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권이지만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를 낸 열린민주당은 적극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친문표를 나눠 갖게 됐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이 두 당의 미묘한 관계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들을 한가족처럼 반기더니 문재인 정부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가차없이 깎아내립니다. 민주당 명칭을 쓰는 정당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4번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향해 날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탈락되거나 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된 이런 분들이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부활을 노리는 것은 이건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열린민주당 견제에 나선 건 친문 색채를 뚜렷하게 내세운 열린민주당에 여당 지지율이 옮겨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로 정당 지지율 1%보다도 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까지 낸 지금은 당 지지율이 10%는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기세몰이에 한창입니다. 보수적으로 전 25%는 자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맞아요. 네. 25%. 그래서 12명은 제가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복당도 연대 가능성도 없다고 재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 두 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면 모를까 기대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당의 지위를 놓치게 되면 싫어도 열린민주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다 1차 실패했었죠. 예. 그러나 다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 이슈가 실종된 상황에서 김 전 대표가 통합당에 합류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함께할 뜻이 없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더 이상의 논의를 끝내자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불과 열흘도 안 돼 다시 김 전 대표 영입에 나섰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중도 보수의 통합을 위해선 김 전 대표의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모든 인력들이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산된 바 없습니다. 무산된 바 없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죠. 통합당이 한번 불발됐던 김 전 대표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정부 대응 비판에 몰두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차츰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응보다 우월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 비판 여론이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또 총괄 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는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중심을 잡고 민주당과 각을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면 예,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김종인 카드가 먹혀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총선 때 보여준 김 전 대표의 강점은 공천과 이슈 선점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태영호 후보 공천 관련으로 홍역을 치렀고
현재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이슈 역시 2012년엔 경제민주화, 2016년엔 청년 문제 등으로 뚜렷했지만 이번엔 총선 이슈 자체가 실종된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영입이 이루어지면 이전과는 달리 실제 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여러 상황이 바뀐 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선거 사무실에 누군가 달걀을 던지고 비방글을 써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증오 정치와 맞서서 싸우겠다며 앞으로는 자신에게 던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지금 대구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젯밤 9시가 좀 지나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젯밤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마 어제 30분에서 40분 사이 같은데요. 예. 대구에서 조금 여러 가지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범원 네거리 대로변에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그 출입물에다가 이제 A4 크기로 벽표 2장에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쓰인 종이 문재인 폐렴, 대구 초토화, 민주당 아웃, 신접해 국정농단, 문재인을 가두자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날개란 7, 8개를 던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이제 선거사무소 안쪽에 의원실에 막내 비서인 젊은 여성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정황을 보면 이분이 사전에 사무실을 지켜보다가 남자 직원 2명이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간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나름대로 약한 사람만 있다고 판단되는 그때를 골라서 했군요. 예. 네,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이 놀라진 않으시고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돼서 그런지 넘넘하게 잘 뒤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범인이 검거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44살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글쎄 일단은 아마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분이 무슨 다른 배경이 없는 단독 범행이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방금 그 공식적인 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게 좀 대구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가까이 불안하고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 또 시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거나 악의가 있다고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면 선처를 부탁했다. 아니라면 굳이 우발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선거 사무실 출입문에 붙여진 그 종이를 보면 문 대통령과 여당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런 감정적인 문구를 꼭 굳이 써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글쎄 이제 제가 대구에서는 벌써 4번째 출마입니다만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이 일을 저지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정오감 같은 것이 너무 과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못난 탓입니다만 맨날 이제 진영을 나누어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상대편에 있는 세력들은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어떤 자꾸 강한 확신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결국 과도한 어떤 진영 정치 또 정오 정치의 희생자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대구 경북 힘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써붙이신 그 위에다가 계란을 던지고 뭘 이렇게 욕을 써붙이면 그런데 아마 그런 것까지도 아마 살피거나 염두에 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자신의 그 분노를 정오감을 그냥 표출한 거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대구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 대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본 대구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확진자 증가 수는 3월 12일부터 2자리 그리고 어제는 14명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이 줄고는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에 대한 전수조사는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병원에서 20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고위험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전국 확진자의 70%가 나왔고 무엇보다도
2월 18일 그 첫 확진자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에 40여일 가까이 사실은 일상생활이 멈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니까 서민들의 생업과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당의 중진 의원이신데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들이 가져온 초안을 보니까 이거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안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사실은 정말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이라도 지금 달라고 외치는 그 국민들한테 대부분 예산이 보니까 돈 저금리 빌려주는 거, 빨리 빌려주거나 혹은 특례 보정 서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횡행을 당한 사람들한테 저 가면요 금융기관 대출되는 거니까요 보정서 끊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이분들 주장이 뭡니까? 재정 건전성 때문에 빚을 내기 어려우니까 국민 각자가 빚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 재정이 왜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저하고 홍일학 의원이 집정 예결위에 들어가서 국회하고 싸우고 국회 내에서 또 여러 의원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추경 전체 규모를 못 정해가니까 그중에 대구 경북 특별 지원을 원래는 6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1조 400억을 더 얹어서 정말로 이번에 이 횡행을 당한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약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런 지원이 직접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급히 주는 그 문제인데 대구시에서 긴급 생계자금을 갖다 빨리 지원하자고 돈도 내려보내고 하는데 이걸 꼭 대구시는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데. 그래서 오늘 시의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특히 여당 쪽에 속한 무슨 여러 가지 기초위원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강렬히 항의를 했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급하다고 그렇게 정말로 시장님이나 저나 같이 울부짖었는데 이제 막상 확보되고 나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쁘다 이런 핑계로 16일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뒤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보니까 우편 신청을 할 때는 자격 여부만 합의되면 바로 3, 4일 뒤에 받게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안내를 했어야 시민들이 오해가 없죠. 이 점에서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아까 사무실이 범어사거리에 있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갑, 총선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한 4년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 지역 분들이 아마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그 사이에 정말 정부의 진정성, 또 저 자신의 그동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좀 열심히 한 노력, 저도 진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 씨를 이미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일 최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미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벌써 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최근에 최 씨를 비공개로 불러서 증명서 작성 배경과 그리고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를 상대로 장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집중 캐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씨는 2013년 당시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이미 법정 진술을 통해서 증명서 위조 사실을 시인한 만큼 검찰이 이르면 내일 최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장고 증명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최 씨와 동업자였던 안 씨가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씨는 동업자인 안 씨가 자신을 캠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신이라고 속이며 접근을 했고 자신은 사기범의 개소가 증명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안 씨가 캠코 선배에게 자금 동원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쓸 테니까 가짜라도 자네 그 말씀드린 증명서를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안 씨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해보면요.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허위 잔고 증명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자격수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래서 접근한 거고 또 3월 달에 누구한테 사채업자한테 돈 뭐 1억 몇천인가 2억 주고 저기 만들어 오고 그게 뭐예요? 제가 접근했나요? 네. 결국 공적 이슈화된 거는 사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아직도 팽팽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요. 최 씨와 이 안 씨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 씨는 과거 재판에서 최 씨가 현직 검사가 사위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안 씨 외에도 사실 최 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 역시 윤 총장이 최 씨 관련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여러 번의 소송에 휘말리고도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최 씨만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최 씨는 자신의 사위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있었다면은 형무소에 갈 것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총장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 윤 총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의정부지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검 관계자가 최 씨 측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청문회 당시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식구들이 저렇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어디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돼 있다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혹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 당사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가 공소시효 자체도 임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의혹이 오는 7월, 8월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의 첫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이제 반발하는 의견을 낸 곳이 검찰인데 검찰의 총수가 첫 번째 공수처 사건이 된다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고 검찰이 좀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좀 빨리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보낸 무급휴직 통지서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천여 명에게 이 같은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과 보건, 군사 대비태세 관련 분야 근로자 3천여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휴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불법 부당한 일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지난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에 우선 타결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했습니다. 우선적인 타결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 측에서는 본 협상에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 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방위비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던 한국인 인건비를 총액 협상에서 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 등 다양한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담금 협상이 막판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들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서 7980님, 지금은 요란을 떨어도 결국은 처벌이 솜방망이일 것이라 근절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뉴스 초반에도 전해드렸지만 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있는 저녁은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9330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사태가 있을 때마다 급하게 이슈화하고 또 뜸해지면 쉽게 잊으려는 정치권과 언론이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교회 예배가 집단으로 모여서 강행되는 거에 대해서 9007님이죠. 9007님.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 전체 명단을 좀 공개해 주세요. 불편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주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하지만 길거리가 집인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여성을 착취하는 게 그저 사업일 뿐인 슬픈 세상, 그래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새벽 공방에 5밤 들려드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